네,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에 가장 눈여겨볼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구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종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또 김보협 정치전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 사이에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사퇴를 냈습니다. 재산 공개가 됐는데 90억대 부동산을 보유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은 30억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부동산이 90억일까 봤더니 대출이 50억 원 이상이라고 그래요. 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부동산 투기한 거로 보여지죠. 예, 예.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어떻게 50억대 대출을 일으켜서 90억대 자산을 갖겠습니까? 예.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에 변호사 시절에 구입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 서민들이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대출이어서 네. 좀 문제가 된 거죠. 청와대도 이 문제를 뒤늦게 파악을 한 것인지 아무튼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네.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눈높이, 도덕성 여기에 맞지 않다.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본인 스스로가 공직자 그 재산 공개 이후에 사의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질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이게 언론의 어떤 취재라든가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예. 공직자 재산 공개를 하고 그걸 갔는데 봤더니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참 이제 원래 공직자들이 재산 공개를 하면 네. 몇 개월 뒤에 이제 그 관보에다 게재가 돼요. 네,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관보에 게재된 거를 이제 기자들이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이 재산이 91억인데 어떻게 56억 정도를 대출을 받아서 63억 정도의 상가 두 채를 마곡동에 있는 걸 구입합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또 이 광주 경기도 광주에 맹지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또 땅을 또 갖고 있어요. 기자들이 봐도 아무래도 이게 비정상이다 해서 이제 기사화를 해서 네. 이 주말 사이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김기표 비서관이 임명된 게 지난 3월 달이에요. 3월. 기억나시겠지만 LH 사태가 터졌을 때입니다. 그 3월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터져서 뭐 대통령이 사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청와대 전수조사 한다고 그러고 뭐 아주 그때 청와대 전수조사 했을 때는 청와대 대상에서는 빠졌어요. 그때 그 이후에 들어왔어요. 이후에 들어와서. 아, 그래요? 전수조사 바로 이후에 들어와서 일단 이 사람은 이제 전수조사에 빠졌는데. 근데 이후에 채용했다 그러면은 그 검증이 또. 그러니까요. 당연하죠. 그러면 기자가 한번 이렇게 관보를 보고 이거 문제다라고 판단했으면 거기 있는 분들은 전문가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인사수석실이나 민정수석에 있는 분들은 전문가들. 그러면 이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50매덕을 대출 받아서 그 이자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공직자가 예를 들어 더군다나 반부패 비서관이에요. 공무원들 지금 그 부동산 투기하는 거 그거 지금 감시하고 그거 하라고 임명된 반부패 비서관입니다. 그 자리가 또 반부패 그렇죠. 비서관. 그거를 관장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자리에 예. 기자들이 잠깐 봤는데도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를 그 전문가들이 봤는데도 문제점이 없다. 네. 합법적인 이 투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정상적인 대출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정말 죽비를 맞았다라고 사고까지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 이 반부패 비서관을 임명을 하면서 이 정도의 검증도 하지 않았는가. 저는 물론 이 본인도 일단 문제지만 네. 청와대에 도대체 검증이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길래 지금 민주당은요 그 국회의원들 뭐 농지법 위반 뭐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 그 농지법 위반했다고 지금 국회의원 12명 지금 당에서 쫓아내라고 하고 있어요. 나가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전 공무원들의 지금 LH 공무원들 전수조사했죠. 공무원들 지금 전부 다 뭐 전원조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담당해서 해야 될 지금 반부패 비서관이 이런 식이라면 도대체 이게 인사검증이 된 건가? 네. 라는 좀 솔직히 의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불거지고 나니까 오늘 사표를 냈고 이제 대통령은 바로 이제 이거를 수리를 한 셈이 됐는데 지금 아무래도 그러면은 인사검증에서 부실했다는 걸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청와대에서도 이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고위 관계자가 얘기를 했고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사 라인 그리고 검증을 담당한 민정 라인 쪽에 책임 추궁이 있을 것 같고 당장 민주당 쪽에서도 그냥 끝날 일은 아니다. 인사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청와대 인사 검증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인사수석실 쪽에서는 적임자 후보를 여러 명을 가지고 있다가 네. 주로 추천하는 역할을 하고 인사수석실에서 예, 네. 검증은 민정에서 하고, 민정에서 하고. 서로 갈라져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예전 같으면은 국가정보원이 인사 파일도 가지고 있고 조난 파일도 가지고 있고 그걸로 어느 정도 참고를 하는데 지금은 국정원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그래서 주로 경찰 정보라인 쪽에서 평조회도 하고 세평조회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거는 종이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딱 예, 예. 대출과 현재 자산 이것만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예.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인사검증팀 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만약에 그걸 그냥 강행을 했다 그러면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이때가 또 평상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부동산 문제 그렇게 난리치고 선거 정말. 전에 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선거 이슈 때문에 이제 전 공무원들 조사한다고 이야기까지 하고요. 공무원들 뭐 조금이라도 투기했으면 이제 가만 안 있겠다 그러고 그 엄포를 엄청나게 줬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 이제 이 반부패 비서관 이걸 총괄하는 반부패 비서관을 임명한다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좀 걸러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인사수석실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장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검증 실패가 있었는데 문 대통령이 지난번 이 기자회견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지금 좀 한계가 있다 이야기했는데. 네, 네, 그랬죠. 근데 네. 한계가 있으면 고쳐야죠. 아니 한계가 있는데 계속 그거를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벌써 임기가 이제 거의 다 돼 가는데 네. 지금까지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 다시 예를 들어서 국정원에다 맡기든지 아니면 경찰이나 뭐 어디 기구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인사검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고가 터져버리니까 이게 정부에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여당에서도 지금 이제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가 부동산 그렇게 국민들 앞에 미안하고 잘못됐다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그걸 담당할 수 있는 비서관은 뻔히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분이 보니까요. 지금 또 신고할 때 또 누락도 했어요. 네. 맹지를 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아주 전형적으로 컨테이너 하우스 그거 해놓고 그걸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그거 신고를 하고 또 임야를 대지로 바꾼 거는 또 신고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정말 기자들이요. 딱 하루 만에 이거 다 취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후속 조치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은 지금 12명 국회의원 권익위 조사 결과로 인해서 이제 출당 조치하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비례대표 2명은 출당 조치를 했고 예. 다른 분들은 5명은 출당 공고를 받아들여서 네, 나갔고요. 나갔고 5분의 국회의원이 지금 저항을 하고 있죠. 저항을 예. 하고 있다. 김수흥, 김한정, 김회재, 오영훈, 우상호 의원 이렇게 5분이고요. 예. 김수흥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공고를 받아들였다가 아닌 것 같다 해서 다시 입장을 번복한 거고요. 네. 개인적으로 보면 좀 억울해 보이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특히 네.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 당이 어려우니 억울해도 참으라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나가지 않겠다. 이러는 거죠. 네. 그러면 당에서는 이 12명에 대해서는 우선은 조치를 하고 또 그걸 받아들일 것이다. 나중에 살아서 돌아오시면 받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황인데 5명은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는 좀 이게 너무 보여주기식 아닌가. 보여주기식이다.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의원들을 볼 때도 지금 특히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에 집이 없습니다. 네. 본인이 그쪽 이제 포천 쪽인가요? 그쪽에 있고 거기 어머님 산소도 있고. 네네. 거기서 경작도 하고 그래요. 예. 그 예전에 뭐 다 그 TV 카메라가 찍고 해서 그 가보시면 그렇게 무슨 뭐 농지법 위반이라고 보기에 이게 어렵습니다. 네. 근데 본인이 지금 원내대표도 했고 지금 사선의 국회의원인데 지금 이것 때문에 당을 나가라? 그리고 문제 없으면 다시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본인의 정치 생명에서는 큰 이게 지금 손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당에서는 무조건 지금 12명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게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저는 조치인가? 너무 이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그렇게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기소가 되고 재판받을 때도 절대 못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니
이번에는 지금 부동산 문제 조금 드러나니까 바로 출당시켜버렸잖아요. 네. 도대체 형평성이 뭔가라는 거예요. 아니 이 문제가 있어서 횡령 등의 문제가 있어서 재판까지 받을 때도 그렇게 감사 안고 안 내보내더니만 부동산 문제 조금 이게 드러나는데 이게 사실은 보면 조금 따져볼 문제도 충분히 있는 것인데 네. 그거를 그냥 출당시켰다? 과연 국민들 보시기에 이게 타당한 조치인지 좀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국민의힘은 하겠다고 감사원 두드렸다가 안 되고 이번에 권익위에는 이제 냈는데 지금 그 정보동의서가 안 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지금? 이 전부 다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권익위 조사가 시작된다고는 하거든요. 오늘부터 조사 시작해요 이제? 곧 이제 조사를 시작할 조건이 됐다라고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보다 더 엄격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민주당 이상으로 뭘 하지 않고서는 제 식구 감싸기 내로남불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민주당은 먼저 시작을 했고 결과까지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작합니다. 이 결과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과 한 달 넘게 걸리겠죠. 네. 조사를 하게 되면. 저는 뭐 지금 그 민주당이 저런 처리를 하면 국민의힘도 거기에 맞춰서 처리를 해야 될 텐데 좀 저는 명확히 좀 당내 좀 따져봐야 될 건 따져봐야 된다. 어떤 뜻이죠? 예를 들어서 정말 이게 위법사항이 있는 건지 지금 사실은 국민권익위가 제대로 현장 조사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뭐 조사를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조를 해보고 네네.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이제 일단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찰 수사 이제 받고 그렇죠. 이제 하는 이제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게 넘어가는데 아마 당 내에서도 이게 좀 조사를 해서 옥석을 좀 가려 정말 투기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예를 들어 수사 의뢰해야 되지만 네. 그렇지 않고 이게 좀 애매한 경우에는 당에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겁니다. 이 결과 언제쯤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또 여러 가지 좀 또 논란도 좀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앞서 이제 청와대 비서관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말씀 두 분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청년 비서관 박성민 비서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혜 논란들이 지금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불공정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어떻게 1급을 받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한편에서는 아니 그래도 이게 그 발탁이니까 뭐 이럴 수도 있다라는 뭐 옹호의 입장도 있는데 이 부분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유현정 논설위원께서 먼저 좀 의견 주시죠. 저는 일단 청년들을 이렇게 청와대라는 데 뭐 기용하는 데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네. 이렇게 와서 또 일도 배우고 또 아이디어도 내고 하는데 근데 왜 1급이어야 되는가는 저는 솔직히 의문스러워요. 굳이 왜 1급이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주로 행정관이라든지 네. 이걸로 들어와서 충분히 거기서 일을 배우고 자기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25살에 이제 갓 대학생인데 이 사람을 바로 1급 비서관으로 일단 임명을 해버리니까 정당이면 예를 들어서 투표를 해서 선거를 해서 뭐 이준석 대표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제 이 청와대 별정지로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1급으로 가기에는 많은 분들이 평생 공무원 생활에도 1급 못 가거든요. 그러면 25살 이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맞게끔 일자리를 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해서 네. 충분히 정무 속실에서 일을 해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굳이 1급으로 해서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논란이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이 청년들 위하는 건지. 네. 근데 이철희 수석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청년 정책을 청년이 하지 누가 하냐고 그러는데 그럼 어린이 정책은 어린이가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책의 담당자와 네. 그리고 그걸 하는 사람의 어떤 그거는 분명히 다른 것인데 처음부터 뭔가 남녀 20대 청년을 같은 공동 비서관으로 뭐 하려고 했다라는데 참 너무 이거 보여주기 식으로 한 게 아닌가. 보여주기 식이다. 청년들에 대한 이제 아픔을 진짜로 하려면 뭔가 제대로 좀 이게 하고 일을 그 나이에 때 맞는 직급을 좀 하면 되는데 아주 뭐 탁월한 성과가 있다면 몰라요. 또 그 본인이 뭐 정치적으로 탁월한 성과가 있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이 너무 불공정한 게 아닌가 이런 네.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보혁 기자는요? 저는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어공, 늘공 네네. 얘기가 있잖아요. 별정직, 정모직 공무원이 있고 네. 정식으로 선발 절차를 거쳐서 계속 평생 공무원 하는 분들이 있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무시하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비서관이 아니고 그럼 행정관이었으면 괜찮겠느냐. 행정관도 청와대 3급에서 5급까지 다양하게 있거든요. 네. 갑자기 20대 청년이 왜 5급 공무원이 되냐. 그거는 행정고시 통과해야 되는 건데 그럴 때는 또 불공정하지 않겠느냐. 전 마찬가지라고. 그때도 똑같이 얘기 나올 수 있다. 그럼요. 같은 잣대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청와대 비서관이면 어차피 대통령의 비서고 대통령의 의지가 실린 인사면 네. 또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이거는 별정직이잖아요. 저는 그 뭐 불공정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별로 없다.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불공정으로 몰아가고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서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그게 나쁜 정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뭐 누가 불지른다고 지는 게 아니잖아요. 청년들이 지금 보고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게 뭐 정치권에 이렇게 불지른다고 청년들이 불 지펴지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공정이라는 거의 그 생각 자체가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생각이 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청년 문제가 있으니까 뭐 1급으로 해서 뭔가 하면 뭔가 좀 수그러들겠지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만큼 또 지금 그러니까 이 회사 입사 시험 같은 경우 뚫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그런 문제가 아주 이게 핫하게 한데, 그러니까 좀 더 지금 청년들이 분노하는 지점을 청와대가 좀 더 세심히 봤다면 이런 것을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일을 마치고 나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9급 공무원 시험을 보건 7급, 5급을 보건 간에 이때 1급 공무원을 했다는 게 경력상 유리해서 채용에 특혜를 주거나 아니면 직급을 상향 조정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개의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시사구말리 다음 주제로 좀 오늘 좀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데 이번 주가 거의 뭐 슈퍼 위크라고 합니다. 골든 위크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기자들 많이 바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선 먼저 오늘 오전에 출근길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퇴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권 나간다는 거죠?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게 추정이 돼요. 근데 이게 저는 조금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아마 이제 본인은 이제 그동안 감사원에 대한 이제 정부의 간섭이나 청와대 간섭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불합리한 것들을 느끼고 일단 사의를 표명한 건 같습니다. 근데 요거와 그다음 대권에 바로 출마한다는 것과 연결고리가 지금 상당히 매끄럽지 못해요. 현직에 있다 바로 나가는 건 좀 매끄럽지 부담도 못하고 있죠. 또 대권에 출마했을 때 본인이 그러면 뭐 당장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후보인가 또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아주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뭐 당장 예를 들어서 뭐 지지도가 뭐 30% 이상 뛴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 현재 야권의 후보들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여전히 지금 위로 달리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뭔가 그냥 불쏘시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대권에 한번 나가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저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을 봐서 윤 전 총장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지지도가 급락한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면 바로 이제 올라갈 텐데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뭐 이 최재형 감사원장도 여러 가지 하면 고민을 다시 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 정부에서 임명을 한 검찰총장하고 이제 감사원장 출신이 이제 유력한 야권의 지금 주자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내일 이제 출마 선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좀 보시는지도 궁금한데. 내일 대선 출마 선언인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언론이 보면 정치 참여 선언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출마 선언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총장은 그만두고 나오는 순간 이미 정치에 뛰어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정치를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궁금한 건 정말 대통령 나갈 거냐. 대통령이 되면 어떤 나라를 만들 거냐. 누구랑 같이 정치를 할 거냐. 뭐 이런 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아직도 정치 참여 선언이라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실제 내일 그 선언의 내용도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재형 원장도 그렇고 윤석열 전 총장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대권 도전하겠다라는 의사가 지금 명확하게 드러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둘 다. 본인 입으로 이제 대선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언저리에 지금 있는 거죠. 언저리.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면 그 후보로 나가려면 이제 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도 경선에 어떻게 참여하느냐가 절차가 있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이제 있을 수 있는 절차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도 제가 알기로도 아마 내일은 정치 참여 선언 정도 될 겁니다. 내일 대권 도전하는 거 선언 왜냐하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자들은요. 이게 당연히 정치 참여가 대권이다. 다 연결된 거 아니면 국회의원 출마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논리적으로 되는데 또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뭔가 어떤 단계를 좀 밟아가고 싶은 단계를 한 번 더 두자.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정치 참여를 하는 이유 이걸 이제 밝히면서 국민들의 좀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정치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그러면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방법으로는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을 치르겠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분절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저희 기자들의 입장에 볼 때는 아니 그게 그거 아니야. 동전의 양양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 나올 텐데. 아니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도 아니 또 한 번 더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내일 되면은 만약 네. 정치에 참여하겠습니다라는 게 일성이면 네. 국민들은 허탈할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왜 하지? 그거 우리 다 하는데 그 다음 얘기를 듣고 싶어. 당신은 왜 대통령을 하고 싶어? 그렇죠. 누구랑 네. 어느 당에서 할 거야? 네. 이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 얘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 뭐지?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수사, 정치적인 수순 이런 것들은 항상 더 복잡하게 좀 뭐가 좀 얽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민주당은 이제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이제 예비 후보 등록 시작했습니다. 네. 경선 연기하지 않기로 결정을 냈고 민주당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 간의 단일화 합의가 네. 이루어졌어요.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큰 대세 이상은 없지 않나 싶어요. 대세는, 왜냐하면 이게 예. 7월 11일 날 이제 예비 경선 하는데 7월 5일까지 이제 단일화를 하기로 했거든요. 예. 근데 6명을 일단 이제 컷오프를 할 텐데. 네네. 지금 뭐 대충 어느 정도 여론사 보면 그 컷오프 안에 들어갈 인물들은 뭐 대충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지금 의원이 뭔가 이제 단일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이광재 의원이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뛰고 또 네. 뭐 이렇게 아직 당내 지금 새가 있고 또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낙연 정세균이 뭐 단일화하겠다면 이거는 상당히 빅뉴스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거 새가 굉장히 그래도 뭔가 큰 변동이 있을 텐데 네네. 저는 큰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음.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 선거는 나중에 이제 이 경선 나오고 난 다음에 1등과 2등 후보가 만약에 이제 과반이 안 남을 경우에 네네.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뭐 뭔가 정세균 지금 전 총리가 뭔가 좀 변화를 주고 싶어 하는 거는 뭐 이해가 되지만 네. 그렇지만 큰 대세 영향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대세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하는 일환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제가 좀 신경 쓰이는 표현은 두 분이서 합의를 하면서 7월 5일까지 단일화를 하는데 민주당 적통 후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민주당의 적통 예, 후보. 예. 민주당의 적통 후보를 만들겠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 이 말은 지금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나 네.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나 이분들은 민주당 적통 후보가 아니라는 건가라는 논란을 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 단일화가 굳이 필요한가? 왜냐하면 그 경선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지역별 경선을 쭉 해나가다 보면 후순위부터 탈락을 하고 누구를 대신 지지하거나 그렇지 그렇지 않거나 네. 이런 네. 식으로 마지막에는 거의 후보 추대대회처럼 되는 게 네. 미국의 민주공화당 다 마찬가지고 우리도 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마치 과반이 현재 1위가 안 되면 뒤집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그 대선 후보 경선의 특성 이걸 잘 모르는 데서 나온 오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선 연기 없다 이것을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낙연 이제 또 정세균 전 총리 쪽에서 바로 그냥 수락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약간의 반발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 싱겁게 끝나버렸어요. 예. 처음에는 뭐 반발할 것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고 뭐 상임 고문단 회의 뭐 그다음에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냥 당무위원회를 소집하겠다는 움직임도 막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단 제가 볼 때는 좀 명분을 제대로 못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당헌이 예전에 이해찬 대표 시절에 당시 이낙연 지사가 이낙연 총리가 잘 나갈 때 그때 이낙연 총리도 오케이를 한 거거든요. 그때 어드낙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본인이 뭐 네. 어차피 이제 된다 하니까 네. 아니 뭐 빨리 해서 그냥 끝내자. 이제 그래서 이제 본인이 받아들였는데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이거를 또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이번에 패착이 뭐냐 하면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거를 본인이 직접 본인 입으로 세게 들이받았다면 이건 상당히 변수가 됐을 거예요. 네. 근데 본인은 멈칫하면서 주변의 의원들만 계속 그냥 군부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이재명 지사 쪽에서도 이거 별로 심각한 것 아니다. 더군다나 송영길 대표가 이낙연 전 총장 대표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뭐 나는 그냥 뭐 대충 그대로 그냥 이렇게 머뭇거려 버리니까 이게 이제 싸움이 안 된 거예요. 이제 거기에다가 이게 싸움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세를 딱 형성해서 명분을 딱 만들고 일사분란하게 가야 되는데 네. 이쪽 진영이 지금 전혀 그렇게 갖춰져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 쪽은 지사 쪽 나름대로 똘똘 뭉쳐서 지금 이제 그 응집력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저는 이재명 지사의 중요한 정책 승리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아마 조기에 일단 결정을 해서 본인은 아마 이제 지금 그때부터 뭔가 문재인 대통령과 좀 이제 뭔가 대립각을 세운다든지 사실 이번 정기국회는 본인이 주도하려고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이제 선거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마 조기로 당선되면 여당 내부의 이 힘의 구도에 그냥 당무 손권이 있거든요. 이 당 후보가 당무를 우선하고 그러면 송영길 대표도 따라야 됩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 이재명의 민주당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된다면 마상에서 딴 후보들한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 비대면으로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앞서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여론조사의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 윤석열 전 총장 둘 다 그 선언을 해서 골든위크, 슈퍼위크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네. 저는 그 다행히 큰 잡음 없이 일정에 합의한 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 이낙연 전 대표가 세게 들이받거나 이낙연 지사 하신 적도 있었으니까 전남 지사진도 있었으니까. 그 만약에 지도부 책임이다. 그쪽 처음에 대변인이 그 얘기를 했는데 잠시 뒤에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무마를 시켰거든요. 그거는 이낙연 대표가 그 일정에 맞춰서 사퇴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뒤집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슈퍼위크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흥행 같은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또 야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0일이라는 룰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벌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입당이라든가 또 홍준표 의원 복당한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만만치 않은 일정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여당은 여당대로 이제 그 내부 이제 그러니까 이 9월 달에 이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9월 5월 달에. 문제는 이제 여당 내부는 결정은 그 고민을 걸 겁니다. 뭐 후보 결정되는 거는 뭐 결정되더라도 과연 이제 흥행을 어떻게 지금 시킬 거냐. 네. 지금 사실은 민주당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뭐 대변인 뽑는 거 지금 그것도 하고 있죠. 그 이후에 또 뭐 정책 쪽도 뭐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주도권을 가져 나가는데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이제 등장했던 배우들이 똑같아요. 똑같은 배우들의 드라마를 볼 것인지, 이제 아니면 새로운 어떤 이 등장 인물들의 이 드라마를 볼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과연 이제 민주당이 이제 지역별 경선이나 지역별 토론회나 이런 걸 쭉 이제 제방할 텐데 거기서 뭔가 역동적인 이제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될 때 그때 뭐 대단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광주경선 뭐 광주경선에서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완전히 흥행이 불이 확 붙어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게 좀 부족하고 국민의힘은 두 사람이 이제 언제 이 당에 들어올 거냐 이게 참 불명확해요. 거기서 상당히 좀 저는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복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2002년 대선 경선 말씀해 주셨는데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가 되던 시절 보면 당시 흥행 뭐 막 뒤집히는 결과 이거 없었거든요. 처음에 과반 당선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쭉 밀고 나가서 후보가 돼도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흥행이 대선 승리와 직결되는 건 아니다. 그게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퀄 대선 승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야당이 분열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가 이제 탄핵 이후에 이제 5월에 이제 선거를 이제 치른 상황이 1대1 하면 또 이게 상황이 됐고 이제는 내년 3월 이제 9일날 대선 후보 대선 결정이 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시사구말리 함께했습니다. 이현종, 김보엽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성민 그 비서관 관련한 댓글이 좀 들어와서 이거 좀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3477님은 1급 공무원 출신이란 꼬리표가 정치적인 자산이 되겠죠.
이건 분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2338님은 1급이면 어떻고 9급이면 어떻습니까? 꼬리 잡자고 하면은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도 좀 보내주셨습니다. 자, 시사본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